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서희 작가입니다. 은지가 오늘 하루 휴가를 떠나서 오늘만 제가 대신 읽어드리게 됐어요. 은지만큼 목소리가 좋지 못하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떨리네요. 여기 한 프랑스 여성이 자신의 아이를 감싸 안고 누군가를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녀를 마주본 한국인들은 상당히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한국에 방문한 이 여성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마르셀리느 듀퐁이라고 합니다. 제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뇌에 이상이 있어서 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폐아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학교에도 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 아이에게는 장애가 있으니 학교에 못 가는 것도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가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된 것은 제게 큰 슬픔이었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아이에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과 또래를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제 아이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지능이 낮고 학습이 안 되는 자폐아를 학교에 보내고 싶으면 장애아를 받아주는 학교에 가라고 했죠. 장애 학생들만 갈 수 있는 특수학교가 프랑스에 없는 게 아니지만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학교에 비해 30배 정도는 비싸기 때문에 평범한 집 사람들은 꿈도 못 꿔요.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돈만 비싸게 받을 뿐 그렇다 할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일하는 동안 자녀를 봐줄 돈 많은 부모들이나 보내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어가 안 되는 아이들이다 보니 데리고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정도의 돈을 줄만 하다는 거죠. 물론 몸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지적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만나본 적이 있다면 알 거예요. 그 아이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아이들은 힘이 세서 성인 남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이라는 걸 한다는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저는 이런 아이들을 돕는 건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프랑스는 그런 복지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프랑스인들부터 복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장애 아이를 키우려면 오로지 부모의 역량으로 해야 합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그나마 낫겠지만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별로라면 아이를 포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그게 얼마나 흔한 일인지 제 아이에게 자폐가 있다는 걸 알았던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포기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말했습니다. 단 한 명도 아이를 안고 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 남편마저도요. 남편은 우리는 도저히 이 아이를 기를 수 없으니 아이를 버리자고 했습니다. 시설에 맡기자는 것도 아니고 버리자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화를 내자 남편은 버리자는 말이 너무 강하게 느껴졌다면 미안하다. 그냥 양육권을 포기하자는 거였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거나 똑같은 거다. 어떻게 자식을 버리냐라고 말했죠. 남편과 주변 사람들은 되려 저를 이상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일반인이 장애인을 데리고 사냐면서요. 남편은 제가 이상주의자라면서 저를 떠났고 저는 홀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홀로 장애아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학교 문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것까지 평범한 아이라면 너무나 쉬웠을 일들이 제게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특히 가장 큰 문제는 자폐아는 발육이 빠르다는 것이었어요. 발육이 빨라 또래보다 2배는 컸고 몸집이 컸죠. 힘은 얼마나 센지 제 아이는 성인 2~3명이 달려들어야 겨우 제압이 될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제게도 위협이 되는 순간이 많았어요. 남편이 있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저는 매일 밤 잠에 들기 전 방문을 잠그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가 제게 위협이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결단을 해야 했어요. 독일에 가기로 한 것이죠. 제 친언니가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언니가 제 아이의 상황을 알더니 독일에서 한번 치료를 받아보게 하는 건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친언니와는 왕래가 없었는데 이렇게 제안을 해주니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에 가면 당연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독일에 도착하자마자 큰 실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항에 내려서 아이를 데리고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택시 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걸 어려워하는 아이는 자꾸만 줄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저는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가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리 없습니다. 아이는 서 있던 자리에서 드러눕더니 팔다리를 휘저으며 괴성을 질렀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에 아이를 달래려고 했습니다. 조금 안정을 시키면 금방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그때 멀리서 4명의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들은 경찰이라고 쓰여 있는 제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큼성큼 다가와서는 아이의 팔을 잡아 일으켰어요. 안정된 것처럼 보였던 아이는 낯선 남자들의 등장에 더욱 기겁하며 괴성을 질렀고 저는 제 아이를 냅다 끌고 가는 남자들을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공항 경찰이었는데 공항 경찰들은 제 아이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있었다며 아이를 다른 곳으로 분리시키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제 아이가 자폐가 있다고 말했지만 제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일단 제 아이가 위협이 되니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게 맞다며 저와는 대화 한 번 하지 않은 채 공항 구석으로 아이를 끌고 갔어요. 당연히 난리가 났죠. 평범한 사람도 공항 경찰에게 끌려가면 두려울 텐데 아주 낮은 지능을 가진 아이에겐 그 상황이 지옥 같았을 것입니다. 경찰들은 제 아이에게 장애가 있다는 사실은 듣지도 않고 절차에 따라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조사를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요?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을 뿐이에요. 다만 그 표현 방법이 사회적인 방법이 아니었고 남들에게 방해가 된 것이죠. 누군가가 제 아이의 행동으로 불쾌했다면 저는 무릎이라도 꿇고 사과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제 아이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저희에게 너무나 차갑게 대했고 제 아이는 낯선 곳에서 낯설고 무서운 이들에게 이해되지도 않는 말로 조사를 당했습니다. 강제 출국시켜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지만 한 직원이 강제 출국까지는 너무한 처사라고 저희의 편을 들어주면서 강제 출국만은 막을 수 있었어요. 순간 그 직원의 등 뒤로 후광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와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희가 타고 온 비행기의 항공사 직원도 아니었고 공항 경찰도 아니었고 독일 항공사에서 일하는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그 사람과는 접점이 없었던 터라 왜 저를 도와주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사람 덕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단 3시간만 잡혀 있었지만 저는 3달은 잡혀 있는 것 같았어요. 이미 해는 저물었고 공항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가보니 택시도 없더라고요. 언니는 무슨 일인지 연락도 없고 언니가 알려준 주소도 알고 보니 온전한 주소가 아니었습니다. 언니의 집을 제대로 찾아가려면 나머지 주소가 있어야 했어요. 어느 동네에 몇 번지를 적어줘야 했는데 몇 번지인지는 적어주지 않았거든요. 독일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언니가 보내준 주소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제 실수였습니다. 공항 한복판에 서서 핸드폰만 부여잡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대로 기절해버리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땀범벅이 되어서 배가 고프다며 보채고 있고 아이가 한 번이라도 더 난동을 부렸다가는 프랑스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초조해졌어요. 혹시 우리를 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 초조해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혹시 공항 경찰인가 싶어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 사람은 공항 경찰에게 강제 출국은 하지 말아달라 부탁한 한국인 공항 직원이었어요. 그 사람은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른 도움을 원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어보니 답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제 이야기를 들은 공항 직원은 우선 아이를 쉬도록 하는 게 좋겠다며 저를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요. 요리라고 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끼니를 때우는 용으로 먹는 것이니 우선 이것으로 배를 채우라는 것이었죠. 저는 입맛이 없어 도통 먹지를 못했지만 배가 고팠던 제 아이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세로 음식을 해치웠습니다. 제 아이는 기본적인 욕구에 충실했기 때문에 배가 불렀는지 잠을 자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그런 민폐를 끼치겠어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연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염치불고하고 직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 상황을 들은 직원은 주변 숙소를 잡아보는 건 어떻겠냐고 했지만 이렇게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돕는데 어려움이 있겠다고 말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한국인 공항 직원은 진심으로 저와 고민을 하더니 우선 아이를 씻기자고 말했습니다. 직원용 샤워실에서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오니 누군가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불렀으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그 직원은 모든 사람들이 떠난 공항에서 끝까지 제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 직원이 부른 사람은 한 사회복지사였는데 저는 그 사람을 따라 시설에서 아이와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어요.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낯선 땅에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니 정말이지 엄청난 행운님이 틀림없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밝았고 제 고민은 깊어져 갔습니다. 바로 언니가 연락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언니와 연락이 닿았는데 언니는 제 연락을 받자마자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제 밤새 교대 근무를 하다가 이제 집에 들어왔다며 나 때문에 잠에서 깼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지금 화를 내야 할 사람이 누군데 화를 내냐며 똑같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오늘 오는 거 알고 있었지 않았냐며 어떻게 그걸 까먹을 수 있는 거냐고 저는 화를 냈죠. 그런데 언니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잠시 말을 잃은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왔어? 그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새하얗게 되더라고요. 분명 제가 힘들어할 때 독일로 오라고 했으면서 꼭 오라고 주소까지 알려줬으면서 한다는 말이 너 진짜 왔냐니? 언니는 그냥 해본 말이라면서 설마 장애가 있는 애를 진짜 데려올 생각을 할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아니,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니? 어떻게 잡혀인 애를 여기까지 데려올 생각을 해? 그건 너무 민폐잖아. 나는 그냥 예의로 말한 거야. 아니, 너도 감당 못해서 고생한다는 애를 내가 어떻게 돌보겠니? 그리고 왜 그런 애를 키우고 있는 거야? 지금 네 사정에 그런 애를 어떻게 키워? 그냥 시설에 맡겨. 그리고 나는 너랑 네 아들 감당 못하니까 다시 돌아가. 독일에 가서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 했는데 언니는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프랑스인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잡혀 걸린 아이를 집으로 데려오라는 말까지 가볍게 뱉었을 줄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때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프랑스고 독일이고 제 배 아픈 아이를 버리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이들에게 지쳐 있었거든요. 이 세상은 장애를 가진 아이의 가족에게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길을 가기 전에 제 아이에게 좋은 추억 하나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었어요. 어디를 갈지 결정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기르면서 지칠 대로 지친 제게 처음으로 위로가 되어준 사람의 나라인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던 건 한국인들이 제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까지 외면을 당하면 정말 저와 제 아이의 마지막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는 오랜 비행에 너무 지쳐 있었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걸 힘들어 하다 보니 계속 몸을 움직였고, 이륙을 할 때 안전벨트를 하는 것마저도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한국인 관광객이 태블릿 PC 같은 것을 들고 제게 아이의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제 아이의 지능을 묻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얼마나 멍청하면 저런 행동을 하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제가 불쾌한 티를 내자 한국인은 손사래를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 아이는 6살인데 이런 걸 보면 조금 안정이 되거든요. 아이가 저희 애보다는 나이가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혹시 이것도 괜찮다면 보시겠어요? 한국인의 태블릿 PC에서는 만화 영화 같은 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아이는 그것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국인의 옆에도 그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아이도 보고 싶을 텐데 빌려주어도 괜찮냐 물었어요. 그러자 한국인 엄마는 저희 아이는 오늘 볼 수 있는 양을 모두 보았어요. 저희가 규칙으로 정해둔 거라 다시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제게 태블릿 PC를 건네주었습니다. 한국인 엄마가 보여준 영상은 대단했어요. 저희 아이는 엄청난 집중력으로 영상을 보더니 이내 잠에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며 태블릿을 다시 건네주니 한국인 엄마는 이런 영상을 많이 보여주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조금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건넸는데 이 말은 눈물이 날 만큼 위로가 되었어요. 아이 키우는 게 힘들죠? 저희 언니도 자폐아를 키우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아이가 주는 행복이 얼마큼 큰지 아니까 버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도 아이가 주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언니도 자폐아를 키운다고 하셨죠? 한국에서는 아이가 아프면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요? 제 물음에 한국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떻게 하냐뇨? 당연히 키우죠. 아, 혹시 어떤 학교를 보내고 어디서 치료를 받는지에 관한 건가요? 저는 깜짝 놀라며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이를 버리거나 시설에 맡기지는 않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한국 엄마는 자신이 들은 게 사실인지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장애가 있다고 버릴 수가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설마 한국인들은 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한국인 엄마는 당연하죠. 자식에게 장애가 있다고 자식을 버린 부모는 인간 말종 취급을 당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아이를 기른다고 하면 혹시 가족들이 반대하지는 않나요? 그 한국인 엄마는 저의 이런 질문들이 당황스러웠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대라뇨.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제 언니가 자기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데요. 그 말에 온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저와 아이를 버린 자식 취급했으니까요. 심지어 남편까지도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도착한 저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배려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살 때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큰 소리를 내면 무섭게 생긴 남자들이 조용히 하라며 저와 아이를 위협했어요. 남자 없이 저희끼리만 다니니 더 만만해 보였겠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러는 것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아이가 지하철에서 한 여자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당연히 프랑스어였고 저는 그분이 불쾌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알아듣지 못하는 프랑스어로 말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이를 다정한 눈빛으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을 다니다 보면 만나는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표정이었죠. 제 아이가 하는 행동은 아이의 체격에 어울리지 않을 뿐이지 어린아이의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해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와 아이가 눈치 보는 상황을 절대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실망시킬 수 없어 더 예의 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은 밤늦게까지 상가의 문이 열려 있어서 언제든 놀기 좋았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다른 나라에서는 하루에 한 두 군데만 가도 잘 다니는 거였는데 한국에서는 아무리 이동 시간을 많이 써도 밤늦게까지 하는 곳들이 많아 상대적으로 많은 곳들을 두루두루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의 마지막 여행을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었어요. 게다가 한 번도 누군가에게 시비를 걸려본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는 인종차별도 심하고 장애인 차별도 심해요. 솔직히 다른 인종의 장애인인 아이까지 있으니 차별도 당하고 무시도 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인들이 동양인을 보면 눈을 찢으며 모욕을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서 그런 차별을 당할 수도 있을 거라 걱정했는데 이런 걱정을 한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프랑스는 주요 도로가 아닌 곳에는 벽에 낙서를 하는 그래비티도 많았고 길에 개똥이나 쓰레기들이 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어려웠는데 한국은 어디를 가든 청결하고 깨끗해서 길을 잘못 들어 골목으로 들어가도 걱정이 없었습니다. 위험한 사람을 만날 일도 없었고 오히려 한국 골목의 따뜻한 느낌을 느낄 수 있었죠. 한국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마지막 때를 생각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행복해서 지금까지 쌓아왔던 우울감 모두를 이겨낸 것이었죠. 저는 한국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마지막 돈을 털어 자폐아동 재활센터로 향했어요. 외국에서 온 사람은 처음이라던 센터 직원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제 아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프로페셔널했어요. 한 달에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는 보육료를 가져가는 프랑스의 재활센터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아이를 강제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한국의 전문가들은 아이가 흥미를 가질 만한 것으로 주의를 돌렸고 자폐를 가진 아이가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자폐는 치료의 영역이 아니라 교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섞이는 것만 가능해도 엄청난 변화입니다. 한국의 재활센터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시간을 버리지 않고 한국에 더 일찍 찾아왔다면 제 아이가 좀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을 훔치고 있었는데 재활센터 선생님은 울고 있는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할 수 있다며 자폐아동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장점이 있을 수 있고 그 분야를 개발해주고 생활 태도를 교정해준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살 수 있을 거라 말해주었어요. 한국의 재활을 경험해보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말로만 위로한다 생각했을 테지만 짧은 시간 안에 유의미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그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에 정착했어요. 프랑스에서 교사로 일했던 경력을 살려서 한국에서 프랑스어 교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데 큰 돈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 벌이로 감당이 안 되는 정도도 아니고 프랑스에 비하면 금액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아이가 나아지는 게 보여 한국을 떠날 수가 없네요. 무엇보다 이곳에서 만난 장애 아동들의 가족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은 모두 제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요. 가망 없다고 저런 애를 데리고 있어 봤자 짐만 된다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아이를 돌보는 게 물론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행복하다고 말해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 큰 힘이 되더라고요. 프랑스에서는 가족들이 곁에 있어도 없는 것 같았는데 여기서는 피 섞인 가족이 없는데도 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쭉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상황이 좀 더 안정된다면 공부를 해서 귀화를 하고도 싶어요. 내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한국인들의 정신을 전 세계 사람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소중한 가족을 내팽개치는 그런 문화 말고 한국인들의 이런 따스한 가족애가 전 세계로 널리 퍼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저와 제 아이를 살려준 한국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메일로 전달받은 사연을 제가 재각색하고 작성했는데 이렇게 직접 읽게 될 줄은 몰랐네요. 은지 씨처럼 전문 나레이터가 아니라서 어색했는데 시청해주신 분들 죄송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다시 은지 씨가 해주실 거니까 오늘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